네, 안녕하십니까. 재료 분석 및 조직학의 김정기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제일 기본적인 현미경이죠. 광학 현미경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그 기초와 응용에 대해 배웠어요. 근데, 네, 응용에 대해 배웠는데, 광학 현미경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점이 뭐라고 했죠? 네, 분해능이랑 초점 심도가, 초점 심도가 좋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 대부분의 이제 금속 조직학적 분석은 이제 전자현미경을 이용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전자현미경이 크게 두 종류가 있었죠. 하나가 이제 주사전자현미경이고 다른 하나가 이제 투과전자현미경인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주사전자 현미경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 파트에서는 주사전자 현미경이 뭔지에 대해서 어, 배우고 그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좀 학습을 하고요.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는 주사전자 현미경을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그 사례를 중심으로 조금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우선 주사전자 현미경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사전자 현미경은 이제 빔 소스가 딱 그 말만 들어보면 딱 짐작이 가시겠지만은 주사전자, 그러니까 전자빔을 이용해서 관찰을 하는 현미경이에요. 그래서 그 전자빔을 시료 표면에 이제 주사를 해가지고 이제 요 시료 표면에 전자빔을 주사를 하면은 얘네들이 이제 격자면이 있으니까 회전을 하겠죠. 그런 굴절되는 전자선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획득하는 방법을 이제 주사 전자 현미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 지금 기존에는 우리가 광학 현미경 같은 경우는 유리 렌즈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광학 렌즈를 썼는데 전자 현미경은 전자빔이다 보니까 광학 렌즈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요 중간에 이제 코일을 엮어가지고 자기장을 가해가지고 이제 전자선을 집속을 해가지고 이미지를 확대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집속 렌즈라든지 대물 렌즈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광학 렌즈가 들어간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자기장을 가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장을 가해가지고 전자를 쭉 쏴주게 되면은 네, 이미지가 이런 식 여기서 이제 전자들이 튀어나와서 이거를 검출을 해가지고 신호 선택을 해서 이제 얘네들을 변화를 해서 이제 이미지로 내보내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전자빔을 내는 방식, 주사전자 현미경에서 이제 전자빔을 내는 방식이 어,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게 열전자 방출 현미경이랑 전개방사 현미경이라고 이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열전자 방출형 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셈이 뭐냐면은 스캐닝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라고 해서 요 약자가 이제 셈입니다. 그래서 열전자 방출형 주사전자 현미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열전자 방출형 주사전자 현미경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금속 필라멘트가 있어요. 주로 이제 온도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텅스텐을 많이 쓰는데 요 필라멘트에 이제 열 에너지를 쭉 가하게 되면은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제 열 에너지가 충분해지면은 전자가 여기서 이제 방출이 돼요. 요 효과를 이제 에디슨 리처드슨 효과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뭐 대략적인 식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온도에 따른 식이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전자 에너지 제로가 증가를 해가지고 이제 전자가 방출이 되는 건데 요런 그 효과에 의해서 이제 전자를 방출을 시켜가지고 이제 전자빔을 집속하는 방식의 현미경을 이제 전자 방출을 현미경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고온의 금속 필라멘트에서 이제 가속 전극으로 전자를 이제 쭉 방출을 해가지고 이제 관찰을 하면 되는데 여기 사용될 수 있는 필라멘트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온도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웬간한 재료 가지고는 커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텅스텐 같이 이제 높은 융점을 가지거나 이제 낮은 이람수를 가져서 여전자 방출을 조금 쉽게 만드는 이게 이제 이람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활성화 에너지가 낮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에너지가 전자 방출되기가 쉽겠죠? 네, 그래서 그 원리에 의해서 전자총을 만들 수 있고 아니면은 랜턴은 B6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똑같이 필라멘트를 만들 수 있는데 이제 표면 원자 흡착에 의해서 이제 전자가 상대적으로 좀
네, 낮은 전자 방출량 자체는 좀 낮은 대신에 이제 전자 밀도가 그 텅스텐보다 조금 더 높아요. 왜냐하면 얘는 조금 더 뾰족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만들 수 습니다. 자, 근데 이런 주사전자 현미경의 단점이 뭐냐면은 어, 기본적으로 온도가 높아지면은 산소 같은 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연소할 수 있죠. 그 말인즉슨 산화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진공을 굉장히 잘 잡아둬야 되고 잔류기체가 있게 되면은 그 산화물 같은 게 형성돼서 수명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얘네들 같은 경우는 그 사용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좀 정해져 있어요. 텅스텐은 한 200에서 300시간, 란타는 보른 6는 이제 3000에서 4000시간 정도 사용하면은 이제 얘네들 총을 네, 전자총을 이제 바꿔줘야 된다는 거, 네, 그런 단점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없애기 위해서 개발된 현미경이 이제 전개 방사형 주사전자 현미경인데요. 흔히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보게 되면은 FE 쌤이라는 녀석들이 주로 이런 녀석들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들 같은 경우는 팁을 굉장히 날카롭게 네, 끝까지 이렇게 날카롭게 만들어 가지고 전기장악해서 여기서 이제 형성되기 위한 전자 에너지가 원래 전자가 방출되기 위한 에너지보다 훨씬 낮아진 상태에서 이제 전자를 방출하는 현미경이라고 보시면 그런 전자총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자 방출하고 이제 전자 가속을 동시에 유독을 하게 되고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열전자 방출형 셈에 비해서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좀 균일한 애들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은 특정 포텐셜 넘는 시점에서 전자들이 방출되기 때문에 여기서 방출되는 전자들의 에너지가 상당히 균일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얘네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포텐셜 넘으면 에너지들이 쭉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동하는 온도 자체도 훨씬 낮아요. 그래서 수명 역시 이제 열전자 방출형의 SEM에 비해서 훨씬 더 길고 긴 대신에 이제 진공을 조금 더 잘 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11만 7승 이하의 압력에서 이제 돼야 되고요. 그리고 전자총의 가열 방식에 따라서 상온 고연형 쇼트키형이 존재를 하는데 뭐 요거는 그런 게 있다고 정도만 생각을 하시고 기본 그 전기 방사형 주사 전자 현미경에서 전자가 방출되는 원리랑 열전자 방출형에 비해서 뭐가 더 좋은지에 대해서만 조금 잘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런 게 그렇게 실제 쓰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다만 뭐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FE쌤이 앞에서 봤던 열전자 방출형 쌤에 비해서 더 수명도 길고 더 일정한 그 에너지의 전자산을 방출하기 때문에 이제 이미지 측정하기도 훨씬 더 좋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전자빔이 이제 방출이 돼가지고 표면을 스캔을 하잖아요. 근데 전자빔도 기본적으로 2분의 네, 보면은 2분의 1 MEV 제곱에 의해서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얘네들이 충돌을 하게 되면은 표면에 이제 반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표면에 이제 충격을 주게 되거든요. 왜냐면 얘네들도 이제 결국 광자다 보니까 그 에너지가 높으면은 얘네들이 충돌하면은 데미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자빔 데미지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당연한 소리겠지만은 가속 전압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리고 전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표면 데미지가 더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가속 전압이 높아지면 가속도가 증가를 할 거고 빔 전류가 증가하면은 이제 그 전체 전자 질량 숫자 자체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될 건데 특히나 그런 문제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나중에 뒤에서 배우시겠지만 EBS라든지 ECCI 같은 경우는 분석을 할 때 상당히 높은 가속 전압이랑 빔 전류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분석하고 난 다음에 이미지 영역을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탄 부분이 보여요. 지금 여기는 상대적으로 밝은데 이 부분만 상대적으로 어둡죠. 이 부분에서 이제 이미지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타 영역에 비해서 좀 어두운 영역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 이제 전자 차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 기본적으로 이제 얘네들이 전자빔 신호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찍는 거다 보니까 이제 특정 재료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재료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전자가 통과를 하게 되면 얘네들이 전자가 분산이 되면서 좀 그 전체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게 되는데 특정 재료들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이제 전자가 딱 뭉쳐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전자가 계속 쌓여 있으면은 이 전자에 의한 신호가 없는 쪽보다 어떻게 했어요? 훨씬 신호가 강하겠죠.
그래서 그 시료 표면에서 이제 전자 쌓임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왜곡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지금 보게 되면은 여긴 상대적으로 쌓인 양이 적은데 여긴 전자 쌓인 양이 많다 보니까 이미지도 굉장히 밝게 나타나고 약간 조금 전도성 때문에 흐른 것들이 보이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 왜곡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고 얘기를 하게 되고, 대개 이런 경우는 이제 시험편에 전도성 처리를 잘 하지 않은 경우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제일 대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앞에서 마운팅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죠. 자, 그래서 콜드 마운팅이랑 핫 마운팅이 있었어요. 핫 마운팅은 이제 주로 전도성 파우더를 사용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은 그 전자들이 잘 빠져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콜드 마운팅 같은 경우는 주로 에폭시 같은 걸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시편이 이렇게 있고 마운팅을 이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전자가 계속 쌓여 있어요. 여기 계속 쌓이겠죠. 방출이 이 밑으로 이제 전자가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이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전자 차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주로 전기 테이프를 이런 식으로 붙여가지고 네, 해결을 할 수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요 녀석에 비해서는 전자가 좀 잘 쌓일 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자 현미경을 기본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런 문제들은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그 분해는 아까 저번 시간에 과학 현미경에서도 얘기했었죠. 요 분해는 네, 한번 복습해 볼까요? 빛의 파동성에 의해서 이제 상대침에 의해서 회절이 발생을 했을 때 요 그 회절이 일어난 거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분해능이에요. 그래서 뭐에 비례한다고 했죠? 빛의 파장의 크기에 비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광학 현미경 같은 경우는 이제 가시광선 파장이 약 550 나노미터 정도 되는데, 그렇게 550 나노미터의 파장 정도를 가지면은 분해능이 얼마 정도 나온다고 했었죠? 한 200 나노미터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전자현미경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뭐 MV분의 H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요거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제 써먹기 좋게 가속전압에 의해서 바꾸게 되면은 루트 V에 12.3 옹스트롬이 나와요. 그 말인즉슨 만약에 가속전압을 10으로 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3. 얼마가 나오죠? 그러면 람다가 대략 4옹스트롬 정도 나온다는 건데, 자, 4옹스트롬에서 요 그 분해능을 한번 계산을 해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거의 0. 몇 나노미터가 나오는 거예요. 0.2 나노미터 막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일반 과학 현미경에 비해서 분해능이 어때요? 월등히 좋죠. 월등히 좋습니다. 네, 그런 장점을 가지고 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를 조금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요 분해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고, 그런 그렇게 이제 분해능이 좋으면은 이제 기존의 과학 현미경에서 못 봤던 것들을 많이 볼 수 있겠죠. 석출물 같은 것도 볼 수 있을 거고, 심지어 전이 같은 것도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실제 여러분들이 관찰을 하게 되면 이 0.2 나노미터의 분해능을 샘을 이용해서 관찰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고배율에서 굉장히 고배율에서 이미지를 측정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런 것들을 얻기가 힘들어요. 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분해능의 한계는 한 5에서 10나노 정도가 한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요건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초점 심도 같은 경우도 이제 기존의 OM에 비해서 이제 그 초점 심도가 보시면은 OM은 한 500나노미터밖에 안 되는데 샘은 초점 심도가 굉장히 깊어요. 30 나노미터. 네. 이게 가능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얘 조리개 크기가 OM에 비해서 월등하게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지금 딱 봐도 OM에 비해서 이게 굉장히 좁죠. 네, 좁기 때문에 이제 그 초점 심도가 굉장히 깊게 나타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네,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 샘 같은 경우는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인자들이 총 3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작동거리. 작동거리가 뭐냐면은 이제 요 시편에서 요 렌즈까지의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걸 이제 작동거리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두 번째로 이 렌즈에서의 조리개 크기, 그리고 세 번째로 배율이에요. 그래서 그 공식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작동거리가 길고 조리개가 작고 배율이 작을수록
초점 심도가 길게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저배율에서 이제 작동 거리를 좀 넉넉하게 주면 줄수록 요 초점 심도가 굉장히 크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실제 카메라 이미 요건 이제 앞에 저번에 제가 설명드렸던 거 보충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집어넣었는데 카메라 그 포커스 조리개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이미지가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초점 심도가 잘 맞는다고 했었죠. 네, 그거를 보여준 대표적인 이미지니까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그 샘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OM에 비해서 분해능도 좋고 DOF 그러니까 초점 심도도 훨씬 더 좋게 나타난다는 거. 네, 이게 앞부 슬라이드의 핵심 사항이 되겠고, 그리고 작동거리, 조리개 크기, 배율 같은 경우는 꼭 기억해 두세요. 제가 뒷부분에서 이제 각각 변수에 따라서 이미지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좀 실질적인 문제를 보여드릴 때 굉장히 중요한 변수들 중 하나입니다. 뭐 뒤에서 제가 복습을 하면서 설명을 따로 드리긴 하겠지만 일단은 요 개념들은 기억을 하시고 계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하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전자빔에 의해서 분해능이 좋고 그리고 초점심도가 좋다는 건 알았어요. 그러면은 과연 이 전자빔을 이 시편 표면에 주사를 하게 되면은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뭐 그냥 영상만 얻으려고 샘 찍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어,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자가 시편에 닿았을 때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편이 전자의 표면에 도달하면은 이 사이에서 전자 반응이 이제 나타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되는 영역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크게 나타나게 되고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나타나는 전자라든지 X선의 종류가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오저 일렉트론이라는 이제 전자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요 같은 경우 주로 표면 원자 조성을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고 네, 두 번째로 이제 세컨더리 일렉트론이라고 해가지고 요게 이제 우리가 흔히 그 표면에서의 그 이미지를 얻어낼 때 사용하는 전자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얘네들이 요 표면에서 반응하는 녀석들도 있지만 요 안에 격자들이랑 이제 반응하는 녀석들이 있어요. 요거를 이제 그 후방 산란 전자라고 해서 백스캐터드 일렉트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얘네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격자랑 반응을 하기 때문에 원자뿐만 아니라 이제 재료의 격자 상분포에도 활용될 수 있는 전자들이고요. 마지막으로 전자빔이니까 얘네들이 지금 4옹스트롬이죠. 4옹스트롬의 전자빔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그 시편 안에 이제 전자들하고 해절하고 막 그렇게 되면은 내부 X선 역시도 이제 방출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전자빔 에너지가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녀석들이 방출이 되면은 그 이 엑스레이가 재료의 원자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내부 원자 조성 같은 거 파악할 때 이제 상당히 많이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요 네 가지 최소 이제 네 가지의 이제 전자라든지 X선 정보가 상당히 중요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녀석들을 이제 분석을 할 때 한 가지의 검출기 가지고 모든 걸 다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각의 대응되는 이제 검출기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오저 일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라든지 아니면 EBSD 뭐 아니면 ECCI BSE 네, BSE 디텍터 그리고 뭐 EDS라고 해서 에너지 디스퍼시브 스펙트로스코피 이렇게 네 가지 정도에 대해 대표적인 애드온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런 애드온들을 활용해서 각각의 그 전자라든지 X선 정보를 읽어 드리게 됩니다. 요건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뭐 이런 그 전자 시편 반응 같은 경우는 영향이 어떤 제일 큰 영향을 받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첫 번째로 이제 가속 전압이거든요. 네. 가속 전압 같은 경우는 이제 전, 뭐,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전자빔을 가속시키는 전압의 힘이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속 전압 및 원자 수에 따라, 그러니까 원자 질량에 따라서 앞에서 봤던 이제 시편 반응의 부피가 상당히 크게 변화를 해요.
그래서 일단 동일한 이제 재료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가속 전압이 바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가속 전압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커지겠죠. 네. 그래서, 그래서 람다도 더 줄어들게 되죠. 네. 람다가 줄어들게 되면서 에너지가 더 강해지게 되는데 이 에너지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시편과 반응을 어떻게 할까요? 더 크게 반응할 겁니다. 그래서 가속 전압이 낮을 때 그 시편 반응 크기는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가속 전압이 커지면 커질수록 시편 반응 볼륨이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걸 여기서도 볼 수 있고 두 번째로 이제 가속 전압은 동일한데 원자 질량이 다른 경우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원자 질량이 무거운 녀석이랑 가벼운 녀석이 있어요. 충돌을 했을 때 어디가 영향을 더 많이 받을까요? 더 가벼운데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더 가벼운 원자이면 원자일수록 네, 부피가 증가를 하게 되고 원자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얘네들이 반응을 잘 안 하니까 부피가 작아진다는 거. 네,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두 번째로 이제 이런 가속 전압이 바뀐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어, 전자 시편 반응 부피가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이미지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지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원래 우리가 영상을 얻을 때 사용하는 전자가 SE인데 SE가 나타나는 게 이만큼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거랑 요만큼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게 차이가 다르겠죠.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반응 부피가 큰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전자 시그널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해상도 자체는 굉장히 커집니다. 왜냐하면 해상도가 커지는 이유는 이제 이런 신호가 강해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반면 이제 표면 구조라든지 모서리 효과, 차징 효과, 표면 데미지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뭔 뜻이냐면은 이제 전자가 신호가 강한 만큼 여기서 나타나는 전자의 양도 굉장히 커지죠. 그래서 좀 뭉뚱그려져서 나타나요. 얘네들이 이미지 자체가 그래서 표면 구조라든지 모서리에 이제 전자가 쌓여가지고 좀 더 밝게 보이는 효과라든지 아니면 아까 전에 이제 전자가 쌓이는 정도가 조금 더 심해지겠죠. 네, 그런 어, 차이가 있다는 거고 두 번째로 반응 부피가 이제 작아지는 경우에는 전자 시그널이 작아지니까 해상도는 별로 안 좋은데 아까 전 그 전자 부피가 큰 거에 비해서 얘네들이 전자 쌓이는 양 자체는 굉장히 적으니까 이제 표면 데미지도 적을 거고 표면 구조라든지 모서리가 상당히 좀 선명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미지를 좀 보면서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자 오른쪽이 이제 30 왼쪽이 30kV에서 찍은 이미지고 오른쪽이 5kV에서 찍은 이미지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5kV에서 찍은 이미지 같은 경우는 위에 표면 구조들이 상당히 좀 명확하게 보이는 반면에 30kV에서 찍은 녀석들은 좀 약간 뭉뚱그려져서 보이죠. 거기에 그리고 전자가 쌓인 현상이 이제 5kV보다 30kV에서 더 많이 나타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속 전압 효과에 따라서도 이미지가 바뀔 수가 있다는 거 참고 부탁드리겠고 두 번째로 이제 빔 전류미 크기 효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빔 전류가 뭔 뜻이냐면 이제 전체적인 이제 전자 빔의 양이잖아요. 전자 빔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빔 전류가 커지는 건데 빔 전류 그러면은 전자 빔의 전류가 커지면 커질수록 빔의 양이 많아지니까 인터랙션 볼륨이 이 녀석들 이제 볼륨 역시도 좀 더 커지겠죠. 당연히 이제 그 반응되는 넓이가 커지니까 그래서 빔 크기 전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앞에서 봤던 이제 전자 시편 반응 부피가 이제 증가를 하게 되고 요 증가를 하게 되면은 결국 네 그 해상도가 잠깐만 해상도가 정정을 하자면 여기가 이제 낮은 해상도고 여기가 높은 해상도예요. 네, 정정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미지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빔의 크기랑 전류가 작아지게 되면은 해상도가 볼륨이 작으니까 뭘 따라가겠어요. 지금 낮은 반응 부피를 따라가겠죠. 그래서 낮은 반응 부피에서 나타나는 이미지 결과랑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반면에 높은 빔 크기 전류를 사용하게 되면 아까 전에 봤던 그 큰 반응 부피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큰 반응 부피에서 나타나는 결과랑 이제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 빔 전류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표면이 조금 더 뭉뚱그려져서 보이는 게 보이고 그리고 그 요런 모서리 부분들이 조금 더 밝게 빛나면서 이제 선예도가 좀 낮아지는 그런 차이들이 보이죠. 그런 차이들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각 작동거리랑 조리개가 지금 어디에 영향을 미치죠? 초점 심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네, 그래서 초점 심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작동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어떻게 돼요? 지금 초점 심도가 더 짧죠. 지금 이게 작동거리가 좀 짧은 케이스고 작동거리가 긴 케이스인데 아까 그 초점 심도에 관한 식을 쭉 끌고 와볼게요. 초점 심도에 관한 식이 앞에 수식은 숫자는 이제 무시를 하고 W분의 이제 DM이 되는데 자 W가 작으면 작을수록 초점 심도가 어떻게 해요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작아지죠. 그래서 초점 심도가 상당히 짧아지게 되고 작동거리가 길면 길수록 초점 심도가 더 길어지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미지를 보게 되면은 초점 심도가 10일 때랑 40일 때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초점 심도가 긴 녀석이랑 짧은 녀석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초점 심도가 짧은 녀석 같은 경우는 뒤에 배경이 흐리게 보이는 반면 초점 심도가 긴 녀석은 뒷배경이 굉장히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조리개에 의해서도 차이가 발생을 한다고 했어요. 조리개가 지금 보게 되면은 짧은 작동거리에서 조리개가 더 크나요? 긴 작동거리에서 조리개가 더 크나요? 짧은 데서 더 크죠. 그래서 조리개가 크면 클수록 이제 뎁스 오브 필드가 더 낮게 보이고 그리고 조리개가 작으면 작을수록 요 뒷배경까지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는 뎁스 오브 필드가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리개라든지 작동거리를 조정함에 따라서도 이미지가 크게 바뀐다는 거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엔 첫 번째 파트에서는 셈 기초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셈의 정의가 뭐였죠? 전자빔을 이제 시로 표면에 주사해서 굴절되는 빔을 이용해서 영상을 획득하는 과정이라고 했고, 이제 크게 열전자, 전개 방사형 셈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셈의 이제 전자 방출되는 기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셈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은 배율 범위가 상당히 넓고 분해능이 좋고 초점 진도가 상당히 깊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셈 제어 변수에 따라서 다양한 이미지 변수의 차이가 나타났어요. 가속 전압에 따라서 이제 뭐, 뭐 표면이라든지 모서리 효과에서의 이미지 차이가 발생을 했었고 그리고 빔 전류 크기에 따라서 이제 표면 데미지 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봤던 가속 전압이랑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작동거리에 따라서는 그 초점 심도가 차이가 나타나는데 그 공식 봤었죠? DWM 네, 그 공식에 의해서 이런 차이가 나타나게 된 거고 이와 마찬가지로 조리개 역시도 네,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뎁스 오브 필드의 차이가 발생을 한다는 점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셈의 기초에 기반을 해서 이제 뭐 아까 앞에서 봤던 이런 다양한 전자들 있잖아요. 다양한 전자들을 어떻게 검출을 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응용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